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발휘된 기회주의.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이런 박정희에게 48년 10월 여순 사건의 차출 명령이 떨어진다. 박정희 소련은 토벌 사령부의 작전 장교로 따라가라는. 그러나 48년 11월 숙군 작업을 통해 박정희는 남로당 활동 경력이 드러나 체포되게 된다. 예상대로라면 이때 총사령에 처해져야만 했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서 특유의 기회주의적 본능이 발휘된다. 다 불겠습니다. 군부에 숨어있는 남로당원들을 전부 다 밝히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3천여 명은 물론이고 세부적인 조직표까지 그려가면서 열성을 다했다. 때문에 박정희는 일단 기소돼 사형을 구형받았지만 공로를 인정받은 데다 만주군 선배들의 구명운동까지 겹쳐 기사회생하게 된다. 이때 백선엽이 직접 이승만에게 간청하기까지 했다. 박정희가 알려준 정보가 꽤나 유용했습니다. 각하, 이 사람의 사형은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박정희는 49년 1월 말 석방된다. 하지만 당시의 숙군 작업은 아침에 60, 70명씩 재판하고 오후에 총살하는 형식이었다. 탄환이 모자라면 죽창으로 찔러 죽일 정도로 살벌하게 진행되었다. 한 달 안으로 빨갱이들을 모두 다 재판해서 포살하라. 하루에도 몇백 명씩 재판이 이루어졌다. 숙군 작업으로 죽인 군인들 숫자만 4,700명이었다. 때문에 풀려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매우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게다가 49년 봄, 박정희는 만주군 선배들의 배려로 육군 본부에서도 직지에 없는 임시 문관으로 복직할 수 있었고 군대의 기밀비를 통해 월급까지 받게 된다. 하지만 여순 사건 당시 문서들은 이후 대부분 사라지고 만다. 훗날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집권한 뒤 자신의 행적을 감추기 위해 모두 소각했다는 얘기가 있다. 그건 그렇다 쳐도 박정희의 배신으로 그의 사관학교 시절 친하게 지냈던 동료들과 생도들은 모두 희생됐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쉽게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절망적인 실현. 50년대는 그야말로 빽과 줄이 지배하던 시절이었다. 박정희의 목숨을 살려준 것도, 박정희를 육군 문관에 복직시켜준 것도 백선엽 등의 선배들이었다. 나이는 박정희가 더 많았지만 다만 박정희의 복직은 박정희가 장도영을 찾아가 간곡히 부탁해서 이뤄진 일이기도 했다. 이후 박정희는 장교들의 문건을 대필하는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다. 박문관이 그렇게도 보고서를 잘 쓴다며 나도 한번 맡겨봐야지. 이때 박정희는 특히 6사 8기 신임 소위들과 친해지게 되는데 김종필, 김영옥 등의 신임 소위들이 박정희를 곧잘 따랐기 때문에 매일같이 술자리를 만들어 막걸리를 함께 마시곤 했다. 하지만 문관 시절 박정희의 생활은 고달펐다. 모친이 사망하고 동거녀 이연란이 가출한 것이다. 이후로 박정희의 삶은 또다시 구렁텅이로 빠졌다. 매일매일이 비참한 생활이었다. 당시 박정희에게는 주변에 친구도 없었다. 친구를 배신해서 혼자만 살아났다는 소문이 퍼져 동기생들은 아무도 그에게 접근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로 한국전쟁이 터지기 전인 50년 상반기까지 박정희의 삶은 그야말로 최악과도 같았다. 어머니는 죽고 애인은 떠나버리고 친구들을 외면하고 장래에 대한 희망도 전혀 없었다. 박정희를 구원해준 한국전쟁. 구원의 손길은 뜬금없이 찾아왔다. 그것은 바로 한국전쟁이었다. 당시의 군인들은 파면된 지 2년이 지나면 복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회를 꼭 살려야 했다. 전쟁이 터져 군인이 모자라는 상황인지라 기대를 걸만한 상황이었다. 이때 박정희는 또다시 장도영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장도영이 정에 무르다는 것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매달린 덕분에 박정희는 50년 7월 31일 육군 소령으로 복직할 수 있었다. 이때 박정희는 장도영에게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맹세했다. 이 은혜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장도영의 운명이 나중에 어떻게 됐더라? 어쨌든 그렇게 새 삶을 시작하게 된 박정희는 낙동강 전투가 한창이던 지난 8월 동료의 소개로 8세 연하의 유경수를 만나게 된다. 박정희는 곧 키 큰 미인형의 유경수에게 호감을 가지게 된다. 새롭게 결혼을 하고 이후로도 승승장구하게 되니 51년 대령으로 승진한 후 53년에는 준장으로 진급하게 되고 54년에는 6개월간 미국 유학을 하고 55년에는 사단장으로 발령을 받게 된다. 자기중심적인 사고.
사단장이 된 박정희는 한층 더 쿠데타의 꿈을 품기 시작한다. 때문에 그는 인맥 만들기에 힘쓰면서 차분하게 때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가 투스타까지 성장하게 된 배경은 50년대를 풍미했던 인맥 문화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의 인맥인 장도영, 송유찬, 백선엽 등은 그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그는 58년 육군 2기생 중 가장 먼저 소장을 달게 된다. 하지만 이때 경무관 곽영주가 태클을 걸었다. 박정희 장군의 신원조회 결과 좌익 활동에 전력이 있는데요. 그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걸 보자면 박정희에게는 분명 사람을 끄는 묘한 매력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인맥으로 승진할 수 있는 방법은 투스타까지가 한계였다. 그 이상은 현실적으로 무리였다. 별 셋, 별 넷을 달려면 미군과의 관계가 절대적이었는데 당시 박정희는 이상하리만큼 미군과의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이다. 그 당시 대부분의 군 장성들은 주한미군이나 대사관 사람들과 어울려 골프도 치고 파티도 곧잘 즐겼는데 박정희는 유독 이런 자리에 끼는 것을 싫어했으니 심지어 5.16이 일어났을 때 신문들은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다. 박정희 소장은 유일하게 골프를 못 치는 장군이자 유일하게 미국식 애칭이 없는 장군이기도 하다. 왜 그랬던 걸까? 박정희가 너무 일본식에 길들여진 탓에 미국식에 적응을 못해서라는 말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 미국식 사교장에서는 박정희 중심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게 불쾌감을 줬을 수도 있다. 나폴레옹 콤플렉스를 가진 박정희로서는 무슨 일이건 뒤에 선다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국제의 신보의 주필이었던 이병주는 평소 박정희와 술자리를 자주 했는데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박정희와 교류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음식점이건 이발소이건 여관이건 그가 들어섰다고 하면 무조건 그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고 주변의 사람들은 그에게 최대한 성의를 다해야만 했었다. 박정희와 술자리를 자주 하던 부산일보의 주필 황용주는 이렇게 회고한다. 박정희가 일본의 극우 장교들을 한창 찬양하고 있을 때였다. 너 무슨 소리라노? 놈들은 천황 절대주의자들이고 캐캐 묵은 국수주의자들이다. 그놈들이 일본을 망쳤다는 걸 모르고 하는 소린가? 그러자 박정희도 되받아쳤다. 일본 군인이 천황 절대주의라는 게 뭐 그리 잘못됐나? 국수주의가 어째서 나쁜가? 4.19 당시에는 이런 의견도 있었다. 지금 군인들이 걸게하기에 딱 좋은 시기 아닌가? 이럴 때 군인들이 정권을 잡아서 즉시 북쪽의 김일성을 판문점으로 불러서 통일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다. 하지만 박정희는 대뜸 정색을 했다.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거 위험천만한 놈이구나. 에라 너 같은 놈이랑은 술자리를 같이 못하겠다. 그리고 방문을 걷어차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 일화는 훗날 5.16에 대한 일부 혁신계의 착각을 시사해준다.